2020년 4월에 여행 도메인의 매출이 300만 원 접어야 될지 이 선택지는 저한테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버티는 선택지인데 속된 말로 좀 박살이 났을 때 박살이 났죠. 네.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지가 좀 궁금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망할 것 같아가지고 버린 돈이구나 이렇게 제가 굉장히 덤덤하고 씩씩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엄청 짧은 과정은 아니거든요. 2, 3년을 소위 말하는 존버한다는 게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몇 개나 될까라는 이런 생각도 당연히 있고요. 경쟁자들은 지금 다 싹 다 죽어 있으니까 어쩌면 그런 게 정말 위기를 버텨낸 자의 특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산업이 송두리째 없어지지 않는 한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강점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오스튜디오 최성훈입니다. 오늘 약간 좀 특별한 인터뷰를 찾아뵙게 됐는데요. 3년 전 이 자리에 나오셨던 한 명의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사업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고 34억 원이라는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직후였는데요. 하지만 영상이 올라가고 3개월 뒤에 그 회사의 매출은 98%가 감소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인데요. 지옥과도 같은 3년을 버티면서 사람도 그리고 회사도 더 성장해서 돌아온 크리에이티립의 임혜민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는 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러 나오셨나요? 성우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군분투의 시간을 보내고 살아 돌아와서 앞으로 꿈꾸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온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혹시 모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혹시 모를 미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되게 디테일하고 솔직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크리에이트립의 역사에 대해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2016년도에 처음 창업을 하셨고 그때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여행 액티비티 중계를 해주는 플랫폼이셨어요. 네. 이 크리에이트립이 어떤 여행 플랫폼으로서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하면 뭐였을까요? 한국의 트렌드를 누구보다 더 잘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외국인들이 어떤 것들을 한국에서 실제로 그 대중이 즐기고 싶어 하는지를 굉장히 뾰족하고 명확하게 잘 이해해온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저희가 발굴한 카테고리이기도 한데 한국 사람들만 사진관에서 보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정을 잘해주는 사진관에 가서 뭔가 취업 사진을 굉장히 트렌디한 사진을 찍어서 나간다던가 하루 정도는 명동이나 남산이나 이런 데 가시지만 그 다음에는 본인의 취향대로 즐기고 싶은 뭔가 K 트렌드대로 되게 분산되는 모습을 저희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이나 20, 30대 여자분들이 주말에 보통은 하는 액티비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한국의 진짜 트렌드를 외국인 향 콘텐츠를 되게 밀도 있게 만들어서 네. 그걸로 이제 유저들을 유입시키는 전략을 펼치셨던 거였고 네. 그러니까 그때 크리에이트랩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일단 저희가 중화권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대만, 홍콩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어쨌든 여행 정보를 찾을 때는 크리에이트립을 대부분 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입된 분들을 통해서 어떤 수익 같은 건 어떻게 좀 창출이 됐던 건가요? 제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생각을 했던 거는 카카오톡처럼 뭔가 트래픽이 있으면 그 트래픽이 알맞은 트래픽이라면 그걸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 컨텐츠를 보고 야, 너네들 컨텐츠 되게 좋은데 이거 예약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 가게들을 중심으로 제휴를 맺기 시작해서 이제 예약 수수료를 받기 시작을 했고 거기까지가 제가 창업 초기 때 그렸던 이제 크리에이트립이라는 한국 여행 플랫폼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 실현의 시간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때가 정확히 2019년 12월에 이 채널에 나와 주셨었고 참 잔인하게도 그때 영상의 대표님의 마지막 말이 한국으로 오는 여행객들이 무조건 크리에이트립을 사용하는 때가 됐을 때는 아시아 여행객들이 아시아를 여행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여행 플랫폼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정확히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월 20일에 한국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그 코로나 직전에는 이 회사의 어떤 매출, 거래액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이제 중화권에만 숫자만 가지고도 한 10억 정도 월 거래액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음. 어디까지 떨어졌? 아, 대단히 슬픈 얘기인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2020년 4월에 여행 도메인의 매출이 300만 원 수준이었어요. 300만 원. 네, 300만 원이요. 그런 숫자를 보면은 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떻게 버티지? 음.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고 접어야 될지 이 선택지는 저한테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버티는 선택지인데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저는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반응도 궁금한 게 이제 투자라는 게 네. 이 회사 그리고 사업의 비전, 로드맵 이런 거에 대한 동의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 계획에 동의하니까 돈을 34억이라는 돈을 주신 건데 네네. 그 계획이 속된 말로 좀 박살이 났을 때 박살이 났죠. 네.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뭐 저희가 어제 주주분들이랑 주주 간담회 같은 걸 하기도 했는데 그때 막 코로나 잘 견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관심이 회사에 많이 없으시더니 왜 요즘에 관심 생겼냐 이렇게 제가 농담을 농담식으로 이제 저희 그 투자자분들께 그 한 적이 있는데 어제 약간 버린 자식. 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망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조언도 소용이 없었고, 그냥 34억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티겠지. 근데, 뭐 어떻게 버틸지는 솔직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들. 그 정도의 상황이 되면 네. 그러니까 이때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막 재촉을 하거나 촉구를 하기보다도 투자자분들도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는 아, 버린 돈이구나, 이렇게 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새롭게 바뀐 회사의 방향 같은 게 어떤 거였나요? 2019년에 여행을 잘 하면서 느꼈던 인사이트는 방한 여행 시장을 오는 고객은 여행객이 아니라 한국을 좋아하는 고객이란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사실 2019년 말부터 그러면 한국에 안 오면 한국 물건을 쇼핑하는 거에 좀 관심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 오셔서 지출하는 금액이 50%가 쇼핑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역직구를 안 그래도 조금씩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역직구라고 하면 한국의 물건을 외국으로 보내는. 그래서 그럼 뭐 역지구 쇼핑 같은 거를 하면은 시장 사이즈도 훨씬 더 늘릴 수 있겠다. 리텐션도 늘릴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그래? 그럼 우리는 여행이 아예 안 되니까 우리가 원래 세웠던 역직구라는 계획을 좀 더 엄청나게 푸시를 해서 밀어붙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팀 거의 전체가 그 역직구 사업을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그 사이클의 과정에 굉장히 집중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셨? 그때 한 20명 정도 있었고요. 근데 그 전에 그분들이 주로 하시던 일이 아까 말씀해주신 콘텐츠 제작하고 이 플랫폼 운영하는 일이 있고 네. 뭐 제휴처 네네. 영업하거나 관리하시는 분들 네. 있었을 거고 네. 근데 말씀해주신 역직구라는 거는 그러니까 커머스인 거잖아요. 네네네. 이커머스고 이커머스죠. 네. 근데 이커머스는 안 해보던 기업이 쉽게 쓱 넘어갈 수 있는 난이도는 아니지 않나요? 재고를 둘 수 있는 창고 같은 것도 있어야 될 네. 수도 있고 결제 붙여야 되고 배송 네. 붙여야 되고 뭐 반발이라던가 약간 의심 같은 거는 없었나요? 그 당시에?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팀원들은 사실 뭐 다른 모종의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너무 잘 따라와 줬고 그게 지금까지 너무 고맙고 반면 뭐 투자자들은 물론 선택지가 없으니까 뭘 하든 응원해라는 주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머스 기업이 아닌데 저희가 트래킹하는 여행 비즈니스 트래킹한 지표랑 커머스에서 트래킹한 지표랑 완전히 다른. 시각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리텐션이 여행에선 안 되니까. 근데 커머스는 리텐션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거는 한 번 이벤트가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거나 네. 그런데 구매는 좀 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또 그 재방문율이 되게 중요한 지표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괜찮겠냐, 뭐 현금 관리는 잘 되겠냐 이런 류의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일부는 현실이 됐고. 그죠.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 돈을 잃지 않는 가장 맞아요. 쉬운 방법일 수도 맞아요. 아무것도 안 있으니까. 하는 게 돈을 잃지 않는 쉬운 방법이죠. 좀 어떤 물건을 좀 판매를 하셨었나요? 그때 당시 직구는 너무 빨리 잘 하고 싶고 긴박하니까 그쵸. 외국인들한테 내놓으면 무조건 팔릴 거를
먼저 팔았어요. 간편 미역국이라든지 아, 약간 식품들이나 레토르트. 아니면 네네 뭐 과자 뭐 이런 것들 많이 팔았었고 뭐 영양제도 조금 유통하긴 했었고요. 그때는 희망이 보였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여행을 오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너무 그때는 여행이 갑자기 중단된 상태였고 그래서 그분들이 꽤 많이 아름아름 구매를 하는 형국을 그때 당시는 띄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커머스에 대한 경험이 없던 팀이었고 네. 간편 미역국 이런 거 잘못하다가 터지면 사고 나고 분명히 사고가 되게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잘 포장해서 한국에서는 문제없이 보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 터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상자 자체가 완전히 짜부가 돼 있었다거나 음, 근데 뭐 무작정 상자를 비싼 걸로 사면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뭐 가격 정책을 정하는데도 국제 배송 같은 경우는 뭐 무게로 측정하는데 화장품이 예를 들어 200ml짜리라면 그거 자체가 200ml는 아니고 액체가 200ml라는 아, 얘기잖아요. 통까지 맞아요. 더해줘야 맞아요. 되니까. 그래서 통까지 더 해야 되는데 또 박스 포장지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저희가 오랜 시간 통해서 그 중간 지점을 완벽하게 찾았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보내면 이 카테고리의 상품은 절대 안 터지더라. 정식 런칭을 하고 나서는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당시는 스케일이 나면 너무 빨리 나면은 비용이 훨씬 커진다는 거를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오퍼레이션에 비용이 최적화돼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많이 팔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때 당시 오퍼레이션은요. 네. 네. 그래서 뭐 타임 세일이라는 이벤트를 3일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원가를 마진율을 0%까지 맞췄었어요. 그래서 런칭이니까. 네, 런칭 그 네. 3일 동안 이벤트를 하는 네. 거니까 그 3일간 거래액이 거의 1억이 넘게 찍힌 거예요. 근데 저희 조직은 그때 당시 한 달에 한 3천에서 5천 정도만 소화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영역, 왜냐면 이제 한 첫 런칭인데 달에? 한 달에. 근데 이게 그게 몰려버리니까 완전히 지옥이 돼서 고객들이 뭐 2달 후에 상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한 달을 기다렸는데 내가 주문한 상품이 아니라든지 아이고. 아니면은 뭐 터져서 온다든지 그런 되게 커머스에선 기초적인 것들을 주문이 터짐으로써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월간 리텐션이 뭐 한 달에 5% 이하인 적도 있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큰 사고가 음. 하나도 없는 회사들은 없잖아요. 네. 그런 사고들을 겪으면서 좀 조직은 어떻게 배워 나가는 것 같으세요? 사고들을 겪으면 그 중간선을 오히려 훨씬 잘 타야 된다라는 거를 훨씬 많이 배우는데 저희도 그 한번 주문량 폭주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너무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거든요. 회사 전체가 달려들어서 포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물량이 소화되지 않고 그런데 고객은 안 돌아오고 그 이후에 저희가 아 이런 실수를 겪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벤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고객의 유입량이 줄어들고 음, 그럼 또 그때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보수적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뒤었다가 또 양극단에 한 번 더 뒤고 그러면 아 우리의 중간선은 이건가 보다라고 이제 중간선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 아닐까 스타트업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가 하는 역할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혜미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에 좀 포커스를 하셨었어요? 아, 뭐 이건 그 대표들의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푹 찔리는 경험을 당하면 완전히 전투 모드가 돼가지고 네. 무조건 예를 들어 리텐션 회복을 시켜야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데일리로 그냥 다 해 이런 모드로 들어가서 음. 굉장히 다양한 한 10가지의 분야가 있다면 그 10가지의 분야를 그때 열심히 해줬던 팀원들이랑 완전히 갈려가면서 하나씩 다 체크하고 그거를 또 다음 날에 액션에 도입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의 한 3, 4개월 정도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혜미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 사업의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최대한 알려고 다 노력을 하시는 편인 건가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고 창업자들마다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는 몰라서 오는 불안감이 훨씬 큰 사람이에요. 물리적으로 네. 근데 한 명의 사람이 어떤 그렇게 방대한 주제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이해도를 항상 가지고 있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렇게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일수록 좀 틀린 네. 의사결정 같은 걸 내렸을 때 네. 사실 그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어렵죠. 보통의 창업가들은
자기 확신이 세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물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창업가이기도 하지만 그 결핍을 이겨내고 나는 이 결핍이 없다는 걸 증명해내겠다라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게 창업가인데 역으로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나 고객들이나 본인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게 본인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분야에서를 받아들이는 건 그냥 그 창업자가 창업한 동기의 그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죠. 사실 그 자기 확신이 정말 있어야 팀원들도 설득을 하고 투자자들도 설득을 하고 고객들까지도 설득을 할 수 있는 네. 걸 텐데 네. 또 참 어려운 게 적절한 시점에 자기 객관화를 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감각을 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대표는 기본적으로 결과로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결과도 왜곡돼서 볼 수 있는 게 창업자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같이 일하는 부대표가 진지하게 이렇게 말할 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매민이라는 인간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때가 있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이다. 너의 성향이나 너의 선택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들이 뭐 단장기적으로 회사에 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냥 제3자 옆에서 봤을 때는 가끔 위험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해줄 때는 한편으로 굉장히 슬프면서 너무 뜨끔하는 것 같아요. 너무 뜨끔하고 아 진짜 씨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난 대표를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물론 내려갈 때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나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억지로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는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사실 수위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렇게 진짜로 정신 차리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다. 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려면 이건 제가 오랫동안 좀 그런 일들을 고찰해 보면서 내린 저만의 결론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의 차이는 절박함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창업가들이 뭐 솔직하게 명예욕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서비스를 성공시켰어라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사실 그냥 단순한 명예욕으로 시작을 했다면 그런 피드백 받았을 때 오히려 아니야 나는 회사 더 살릴 수 있는데 그냥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그때 상황이 아 진짜 이렇게 가면 회사가 망한다고 내가 이뤄왔던 내가 지금 저 우주 끝까지 갈 계획을 하고 있는 창업자인데 나의 특정 성향들이 회사가 성장하는 발목을 잘 잡는다고 그 절대 안 돼. 내가 고치지 않으면 내가 쌓고 싶은 명예나 내가 이루고 싶은 세상은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나는 진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떤 굉장히 절박한 과정을 통해서 체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창업자들은 에고가 되게 크지만 이거가 되게 크죠, 네. 근데 정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명확하다면 네. 그 에고를 눌러야 되는 순간이 눌러야 되죠. 네. 그러고 나서는 역직구 비즈니스는 쭉 성장을 무리 없이 계속했던 건가요? 아, 네, 그렇진 않고 제가 모든 성장이 리니어하면 좋았겠지만 그렇진 않았고 저희가 여행 플랫폼으로서 잘 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를 살짝 망각하고 대중적으로 한 번씩은 고정관념으로 사가는 식품들이나 상품들을 많이 유통을 했었던 것 같고 대만 가면 꼭 사야 되는 누가 크래커처럼 그거 자체가 대만의 트렌드를 반영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잘 아는 그 트렌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체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트랩의 어떤 색깔이나 큐레이션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면세점 네, 맞아요. 면세점에서 네. 판매하는 그런 물건들을 쉽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정체라는 거를 알았을 때 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어. 이거는 네.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우리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일 수도 있고 이 중에서 어떤 쪽이셨던 거예요? 저는 기다리는 대표는 아니라서 네. 항상 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서 네.
크리에이트립은 트렌드를 전달해주는 중개자기 때문에 여행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역직구도 그 사람들이 즐기고 싶은 트렌드를 전달을 해주는 걸로 시도를 다시 해봐야 된다라고 뾰족하게 방향을 잡았었고, 그게 사실 얼마 되진 않거든요, 지금 기간이. 하지만 그런 뾰족함을 살림으로써 살릴 때마다 그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 이제 하루에도 거래액이 뭐 두 배씩 오르는 뭐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으로 좀 뭐 상품이 어떤 상품들이 그럼 전후에 차이가 있었나요? 우선은 뭐 처음에 저희가 그런 단편적인 상품에 집중을 했을 때는 식품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식품이 다 해서 거의 한 50% 이상의 전체 거래액에서 비중을 차지했었고, 지금은 저희가 뭐 트렌디한 플랫폼으로 뾰족하게 방향을 잡으면서 오히려 패션 상품에 대한 비중이 한 58%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영양제가 되게 다양한 거지만 그 식품들이나 그다음에 건기식마저도 뭐 한국 연예인 뭐가 먹은 그런 트렌디한 식품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많이 뾰족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옷이 사실 취급하기도 좀 더 쉽지 않나요? 네, 식품에 비해서. 맞아요. 유통기한 관리하기도 훨씬 쉽고, 그리고 배송할 때도 저희가 막 케이스 무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 뭐 예를 들어 티셔츠는 100g이다. 그러면 진짜 100g이거든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도 효율화가 굉장히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역직구 비즈니스는 어느 정도 성장 규모가 되죠? 지금은 연매출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했고, 금년에 이제 역직구팀의 목표는 100억까지는 뭐 갈 수 있지 않을까 플러스를 내면서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은 생산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음.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여행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랑도 교류가 좀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여행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분들이랑 교류를 종종 하죠. 서로 좀 위로도 해주고 그랬나요? 어, 위로를 위로가 안 들어가는 상태라는 거를 서로 그 여행 스타트업 대표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위로를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그쵸. 솔직히 말해서 여행이 풀려야 여행이 잘 되는 거니까. 아, 잘 될 거예요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뭐 이런 대화들은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실무적인 얘기들. 어떤 비즈니스를 런칭했다. 버티고 있는 이야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정말 여행이 그래도 돌아왔구나라는 걸 인지하셨던 시점은 언제쯤이셨어요? 2022년 한 6월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방한 여행 시장은 굉장히 명확해서 입국자 수를 보면 되거든요. 그 입국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동향을 데일리로 체크를 했었고,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미국에 있는 고객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포인가? 근데 교포분들이 이렇게 빨리 많이 증가를 한다고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명동이나 이런 데를 몇 번 가봤었고, 그랬더니 정말 서양이 말 그대로 그 미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시작됐다 이런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가졌었어요. 그럼 그걸 딱 인지하고서는 그 전에 여행을 하다가 역직구로 돌아갔을 때는 사실은 대안이 없었잖아요. 음, 그거밖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네, 없었던 네, 건데 지금은 역직구라는 것도 열심히 키워가고 있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곳에 음, 어떤 리소스를 얼만큼 써야겠다 네, 네, 배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좀 결정은 어떻게 내리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대화를 이끌어온 뉘앙스 자체가 여행을 아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서 살짝 정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여행을 아예 안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10%는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휴 인력 분들을 당연히 아무도 정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벤토리가 이미 있고 컨텐츠도 이미 있으니까 여행이 풀리는 기회는 너무 희소하고 경쟁자들은 지금 다 싹 다 죽어 있으니까 직구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현금을 많이 넣어야 급진적인 거래액이 성장이 가능한 구조였어서 여행에 지금 바로 리소스를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직구팀하고도 이것도 컴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행에 집중을 하고 있고, 직구는 오히려 플랫폼 전체의 순환 관점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듯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경쟁자들도 싹 다 이렇게 네, 죽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런 게 정말 위기를 좀 버텨낸 자의 특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산업이 송두리째 없어지지 않는 한, 네,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강점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작년 여름부터는
다시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 자체가 여행으로 돌아왔는데 네. 그럼 계속 원래 하던 여행을 더 잘하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음, 더 확장된 비즈니스를 음. 펼치기로 하신 건가요? 일단은 뭐 저희는 기존의 액티비티도 저희 제휴 팀 분들이 되게 잘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제 여행에서도 한국에 입국하면서 이제 나가는 순간까지를 모두 다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환전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불카드라든지 이렇게 한국에서의 소비가 한 뭐 작게 추산하면 25조에서 크게 추산하면 30조 정도 되는데 음. 그 시장을 다 먹으려는 시도들을 계속 금년에는 병렬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이 비행기 타고 내리는 순간부터 네. 나갈 때까지 싹 다, 네, 싹 다 먹겠다. 네. 싹 다 먹겠다. 특이한데, 한국에 들어올 때 KETA라는 걸 신청해야지만 비자가 면제된 국가들에서는 네.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단기 체류를 위한 어떤 네네네. 승인 승인, 절차. 네. 거의 반자동적인 승인 절차고, 뭐 기본적인 범죄 기록이나 이런 것만 확인하는 절차인데, 외국인들한테는 되게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도로명 주소도 써야 되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갈 때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몇 개의 정보만 입력을 해도 KETA를 저희가 대행해서 신청해 주는 그러면서 저희도 마진을 남기고 고객분들이 언제 입국하는지 그다음 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예약을 신청을 하시는지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그런 KETA 대행 뭐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해야 되는 당위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이 되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게 마진이 많이 남는 뭐 장사라던가 네. 마진율은 높죠. 마진율은 네. 높나요? 그래서 저희가 신사업을 구성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P 곱하기 Q를 얘기를 하거든요. 수요 곱하기 네, 가격. 네. 이 수요라는 그 퀀티티가 적으면 가격이 높아야 되는 거고, P라는 가격이 낮으면 퀀티티가 많아야 되는데, 어쨌든 입국하는 사람들은 다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Q가 엄청나게 높아서 전체 그 비즈니스 사이즈가 담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플러스 알파로 데이터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의 모든 사업의 기반은 뭔가 먼저 팬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진 않고 일단 그 당위성의 수익을 그 시장 규모의 파이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사업을 전개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KETA로 유입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신규. 그럼요. 네. 그런 분들 전환도 좀 잘 되나요? 네. KETA나 뭐 환전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신뢰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예약할 수가 있는 거라서 내 정보 다 넘기는 네네. 거고 내 돈을 그래서 넘기는. 기본적으로 네. 저희를 믿고 어떻게 해서 믿는 단계까지 갔는지는 이제 고객마다 다르겠지만 한번 믿으면 다른 것도 예약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신뢰 기준을 사실 통과해야만 할 수 있는 네. 일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그 25조, 네. 27조 이게 방한 시장 전체 규모인 거죠? 네. 전체 입국자분들이 1,800만 명이고 그분들이 쓰시는 금액이 14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걸 곱하면 시장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전체 시장에서 액티비티가 차지하고 아, 있던 규모가 12% 정도예요. 아, 그래서 뭐 미용이나 이런 거 교통이나 다 합쳐도 뭐 통계적으로는 12%밖에 그러니까 아까 인당 평균 소비 금액이 140만 원이라고 네. 하셨으면 그 전에는 12% 17만 원 정도. 네, 네, 우리는 맞아요, 그 맞아요, 17만 맞아요, 원 정도만 맞아요. 먹고 가지고 싸우고 있는 있던 거죠. 네, 회사였는데 네. 나머지 이 비율은 어떤 게 좀 큰가요? 일단 그 140만 원 중에서 50%는 그 특정하기 어려운 그 퉁쳐진 쇼핑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쇼핑에 써요. 그래서 70만 원은 한국에 오면 무조건 그 쇼핑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고요. 사실 그 쇼핑으로 뭉뚱그리기에는 그 안에서도 항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걸 좀 발라내기 위해서 약간 뭐 선불 카드라던가 이런 거 작업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국적별로 잘 가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쇼핑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저희가 선불카드라는 아이템을 생각을 한 이유도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소비를 할 때 어찌됐든 카드 문화권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본도 그 카드 보급률이 20% 언더고 그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현금을 갖고 계산을 하면 인천공항에 항상 쓰나미가 벌어지거든요. 동전을 계산해 줘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저희가 런칭한 선불카드 안에 잔액을 충전을 하고 그걸 진짜 체크카드처럼 한국에 어디든지 다 쓰고 다닐 수 있다면
정말 어디에 쓰는지는 저희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또 다시 사업 개발이나 제휴에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역으로 전체 시장을 먹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의 선불카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들은 것만 해도 KETA, 환전, 이제 선불카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되게 많다는 음, 느낌이 드는데 네, 그 한국에 대한 소비의 종합 플랫폼이 되고자 하셨으면 네, 다 건드려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소위 문어발 네, 네, 그런 네, 단어가 네, 있잖아요. 네, 네, 이것도 하면 좋고 저것도 네. 하면 좋고 세상에 하면 좋은 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오히려 조금 잃어버려서 밀도가 낮아진다거나 네. 예,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그 한국을 좋아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고객을 타겟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퍼레이션 방식만 일정 부분 통일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로컬에서 제일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스케일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을 공격하려는 건 아니고 아, 조금 그럼요. 네. 네, 일부러 네, 삐딱하게 네,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러면 지금 해야 되냐에 네, 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원래 하던 만큼만 해도 사실은 역직구까지 생겼으니까 이미 더 성장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혜민님은 왜 이렇게 야심이 더 커졌냐? 네.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같아요. 굉장히 챌린징한 질문인데, 저도 왜 야심이 컸을까 잘 모르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그 소위 말해서 뭐 그런 영어식 표현이 있잖아요. 클린 슬레이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창업자들은 어쨌든 두 가지 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건 기회다라고 몇 번 없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능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능력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의 파이는 잠재적인 파이는 훨씬 더 커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미국 사용자들이 훨씬 많이 늘었으니까 일본이랑. 잠재성은 저기 업사이드는 요만큼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전초전일 뿐이고 심지어 경쟁자분들도 다 클린 슬레이트로 완전히 정리가 된 상황에서 지금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또 다시 예전에 코로나 전에 그런 공용 플랫폼들이랑 싸웠어야 되는 것처럼 저희도 힘겨운 싸움을 다시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지금 열심히 잡아야 나중에 절반이라도 먹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더 뭔가 철두철미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기회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네, 제가 창업자로서 놓치면 안 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지난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 여행이 멈췄던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회사는 네. 좀 어떻게 성장했다고 느끼세요? 음, 저희 팀은 오히려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큰 레슨러는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는 성장할 수 있구나 잘 겪어내면 이게 이 DNA가 완벽하게 잘 체득이 된 것 같아요. 훨씬 더 단단해진 팀이 된 것 같고요, 멘탈적으로는. 우리는 코로나도 겪어봤으니까. 네, 맞아요. 네.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네. 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 그런 거는 사실 누가 주입한다고 체득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에요. 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배경은 뭘까? 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제가 굉장히 덤덤하고 뭐 씩씩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그 과정이 사실 엄청 짧은 과정은 아니거든요. 2, 3년을 그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팀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줬던 일인데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몇 개나 될까라는 이런 생각도 당연히 있고요. 뭐 팀원들이 이런 의심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터널이 끝날라나?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 터널이 끝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하니까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구나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냥 대표로서 느껴져요.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뭐 이런저런 위기가 왔을 때 아씨 그냥 해결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들도 들리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자주 반복적으로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소리들이라서 훨씬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회사의 관점에서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혜민님은 네, 개인의 관점에서는 아 내가 대표로서 이런 점은
확실히 성장한 것 같아라고 어떤 점이 말할 수 있을까요? 어, 이것도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정말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회사나 서비스를 운영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가치관이 나름대로 강하게 정립이 되었어요. 그러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던 건가요? 네. 뭐 지금도 그런 성향을 솔직히 말하면 뭐 없다고 막 말할 순 없지만 왜냐면 저는 데일리 매출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고 그래서 뭐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그냥 나중에 추세선만 우상향하면 되지. 이거는 지금 신경 쓸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묻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량, 어떻게 보면 단점 이런 것들도 생긴 것 같고. 이건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자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되게 힘이 되는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약간 정신승리 네, 장기적이면 잘 된다? 뭐 이거는 뭐 워렌 버핏부터 뭐 모두가 말하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관점을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로 가슴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는 음, 말씀이실까요? 네.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버틴다는 게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뚜렷한 뭐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예를 들어 거래액만 성장하고 있으면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나는 버티겠다라는 이런 본인이 확인하고 회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회사로 실현하고 있다. 이 회사 잘 되겠다라고 믿는 지표가 달성이 되고 있다면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버티면은 된다고. 근데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버틴다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큰 스케일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버틴다는 것도 그냥 밀려오는 어떤 위기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최소한 자기가 방향을 잡고 그게 네. 맞는지는 확인을 계속 하면서 가야 된다는. 아,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혜민님이 지금 네. 크리에이트립을 창업하고 사업을 하신 지가 벌써 8년 차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종합적으로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나요? 네. 종합적으로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너무 많은 일이 스쳐가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의 성향은 어쨌든 성장을 굉장히 갈구했고, 이건 사람의 기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굳이 성장할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피곤한 일이고, 사실 성장을 안 해도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할 수 있고,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라 이게 뭔가 선악을 나눌 순 없는데, 좋고 나쁨도 나눌 수 없고, 저는 항상 성장을 갈구하는 타입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한 50년 정도 인생에서 겪을까 말까 한 일을 8년 만에 대부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저만의 관점이나 지평을 갖게 된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 지금까지 8년을 되돌아보시면서 이 결정은 진짜 어려웠다. 음,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든 결정일 수도 있고 음.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다면 오늘 뭐 솔직한 얘기를 하러 나온 자리니까, 그러니까 대표 이매민이 있고 인간 이매민이 있는데, 물론 저는 이 플랫폼을 성공시켜서 뭔가 이루고 싶은 거, 특히 명예나 네임밸류가 훨씬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금전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도 저는 생각을 했었지만 보통 이제 뭐 그냥 스타트업 세계에서 시리즈 B를 하면은 대표들도 소액 엑싯을 하잖아요. 적어도 구주를 네, 조금 구주를 조금 팔고 그거를 뭐 집 사는데 보태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저한테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한 가지 옵션은 회사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고, 물론 경영진들이 헤쳐나갈 수 있지만, 불리할 수 있는 딜이었는데, 제 구주를 좀 더 팔 수 있는, 인간 이매민이 경제적 이득을 조금은 얻을 수 있는 그런 딜이었고, 두 번째 딜은 인간 이매민은 경제적 딜을 얻을 수는 없지만, 회사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앞으로도 계속 줄 수 있는 뭐 그때 제가 협상을 좀 더 재밌게 했었으면 결과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이미 회사의 현금은 떨어지고 있었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뭔가 개인적인 욕심을 좀 더 부리려고 버티면 지금 그 고생을 하면서 다 만들어 놓은 딜들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리스크도 있었고요. 그래서 빠른 선택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회사에 유리하지만 네. 혜민님이 돈을 벌 수 있는 옵션은 포기를 하신 거고 네.
물론 현타가 많이 왔죠. 그때 당시 6년을 갈아놓고 있었으니까 왜 나는 다른 비슷한 시리즈 대표들처럼 작게는 5억에서 크게는 10억 정도 엑싯을 해서 뭐 혜민아 너도 뭐 10장은 엑싯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저는 금전적인 뭔가 동기부여가 내가 되고 있는 건가? 설마 이러다가 그냥 40대가 오진 않을까? 뭐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 그때가 좀 개인적인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 사인하셨을 때 좀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크리에이티브 잘 되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좋은 딜을 빨리 클로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음에도 나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정말 또 믿어야 스스로 이겨낼 수도 네, 네, 있었겠다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렇게 어렵고 하기 싫을 수도 있는 결정임에도 결국엔 내려야 되는 게 네, 대표라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럼 그걸 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창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수랑 실수의 쓰나미들을 제 스스로 겪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결국에 대표들은 되게 평범한 존재구나. 사실 내가 에고가 되게 세서 창업을 했지만 나는 되게 사실 평범한 인간 중에 하나였구나 생각을 하고 다른 대표들이나 이제 성공한 창업가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평범한 거예요. 물론 그런 아우라는 있죠. 그 다져진 아우라들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원래 평범한 사람들도 성공을 할 수 있으면 뭐 다행히 나도 평범하고 그러면 나도 저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맙게도 그런 앞에 있는 창업자분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끌어주고 위기가 있을 때 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면은 아, 그거 나 겪어봤지. 근데 너희 회사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그냥 해결돼. 그러니까 일단 해결해봐. 그러면 아, 이 사람도 이 앞에 이 길을 갔었구나. 난 되게 특수한 상황이고 뭔가 엘리트여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했는데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뭐 참고 해결하게 되죠. 다들 비슷하구나. 네, 다들 비슷하고 다들 나처럼 불안했구나. 음.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래도 이런 자리에 나왔으니까 네, 나오셨으니까 네. 회사에 대한 뭐 자랑 또 어떻게 더 멋진 일들을 해나가고 싶으신지 음. 그냥 간략하게 약간 자랑하셔도 돼요. 네. 뭐 조금 반복되기는 이야기지만 저희는 어찌됐든 지금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의 성향이나 그런 취향들을 굉장히 명확하고 뾰족하게 잘 아는 유일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한국에 관련한 그들의 모든 소비를 A부터 Z까지 소위 저희가 팀 내에서 말하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먹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는 게 저희 포부이고 몇 번의 위기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이게 말이 돼요. 왜냐면 말이 된다라는 말은 제가 회사에 되게 자주 쓰는 말인데 이거를 어쨌든 방향대로는 뭐 북극성대로는 가고 있으니까 결국에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될 수 있다는 건 되게 자명하다 이런 이러고 나서 막 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까 봐 지난번 2호 영상처럼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포부를 말한 자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좀 많이 급하시겠어요. 네, 엄청 급하죠. 마음이 급해서 저희 우주로 가고 있고, 아, 지금 이 여행이 풀리는 속도라든지 이 한류가 퍼지는 속도가 너무 저희한테는 짜릿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등재하는 액티비티나 매일매일 런칭하는 신기능이나 기술들이 저한테 너무 즐겁고 가슴 뛰는 일이에요, 지금은. 신난다. 신난다, 신이 난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크리에이트립의 음. 성장을 응원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